네, 안녕하세요. 오늘 인간 괴물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게 된 박평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인간 괴물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텐데요. 괴물이라는 말은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긴 한데 특히 게임 캐릭터에 많이 등장하는 것이 괴물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괴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강의에서 말씀드리게 될 인간 괴물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기형인입니다. 기형 인간이죠. 기형은 사실 인류가 이제 공동체를 꾸려서 삶을 시작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는데 그 기형에 대한 관념이 고대부터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리고 기형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진행되기 이전에는 상반된 이제 이중적인 감정이 공존해 왔었죠. 한편으로는 기형은 대단히 여러분 이제 게임 캐릭터에 자주 등장하는 괴물을 상상하시면 될 텐데요. 엄청난 힘과 파괴력을 갖고 있는 두려운 존재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제가 이 기형에 대한 강좌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오늘도 상당히 많은 이미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이미지를 보시는 분들이 공통되는 반응은 불편하답니다. 불편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죠, 역겹고 또 혐오스럽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무섭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형, 괴물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감정이 바로 방금 제가 이제 열거해드렸던 그런 종류의 반응일 텐데요. 그것은 바로 이 괴물, 즉 기형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 강의는 주로 이미지를 많이 보여드리면서 그에 대한 과학적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그리고 고대부터 그에 대한 우리의 이 관념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그 과정에서 인간 괴물이라고 하는 우리의 막연한 감정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가, 이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별로 무섭지 않은 이미지들부터 시작할까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다이안 엘버스라고 하는 미국의 사진작가가 1960년대 찍었던 사진입니다. 실제로 미국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이한 인간들을 대상으로 한 사진들이죠. 결국 다이안 엘버스는 이 사진들을 촬영하고 나서 결국 자살로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본인 스스로가 이들과 동류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사진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가장 보편적인 용어로 정의를 하자면 비정상인들이죠. 여기에는 지금 보시는 거인, 난쟁이, 양성인 부터 시작해서 샴쌍둥이 대단히 다양한 종류의 기형인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미국 사회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인간입니다. 이 전시가 1967년 모마, 즉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뉴 다큐멘트 전이라고 하는 전시회를 통해서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전시를 관람하러 왔던 당시 관객들은 굉장히 파격적으로 많았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사진들을 관람하러 왔었는데 그들은 깜짝 놀랐죠. 왜냐? 처음 보는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즉 이들은 정상인의 공동체에서 축출당하고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소규모 공동체를 꾸려서 그들끼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진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서 미국인들은 분명히 인간인데 우리와 다른 종류의 인간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깜짝 놀랐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전시입니다. 이 이미지들은 제가 아까 수위가 낮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현대 우리에게는 양성인 혹은 트랜스젠더 이들의 사회적인 이제 일반인들의 관념들이 상당히 많이 예전에 비하면 나아지긴 했죠. 왜냐하면 이러한 종류의 비정상인들은
사실은 기형에 속하진 않습니다. 이건 제가 이따가 차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형학의 관점에서는 기형이라고 볼 수 없죠. 자, 조금 이제 불편한 이미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1860년대에 살아 있었던 이제 그 프랑스 사람인데요. 블랑슈 디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던 사람인데요.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종류의 사람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기이한 형태를 갖고 있죠. 일단 일반인의 신체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정상적인 신체를 갖고 있지만 하복부 아래에서 이상한 형태의 다리가 또 하나 튀어나와 있죠. 뒷부분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기형은 실제로 존재하는 기형이고요. 빈도수는 높지 않지만, 그리고 기형학에서는 사실은 쌍둥이와 큰 발생학적, 즉 해부학적 관점에서 보면 쌍둥이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따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모태 내에서 발생했었던 이제 두 개의 다른 개체, 쌍둥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 개체가 이제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성장을 하게 되면 소위 이제 샴쌍둥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인간이 태어나게 되고, 그 중에서 한 개체에 비해서 다른 개체의 성장이 멈춰버리는 경우는 이런 식의 기형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 전형적인 양성인인데요. 이 인물은 유명한 이제 프랑스의 철학자이죠. 미셸 푸코가 비정상인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굴해낸 사례입니다. 이름은 알렉시나 비. 1838년에 여성으로 출생을 했는데, 교사가 되기 위해서 여학생 기숙사를 들어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신체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신체 검사를 진행했었던 외과 의사가 이 여인 알렉시나 비, 가명이죠. 비는 이제 익명으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진단을 하다가 페니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남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여성은 19세기죠. 19세기 당대의 사회적 통념에 희생당한 인물로 묘사가 되곤 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평생 꿈꿨던 여교사의 길을 이제 가지 못하게 되고, 23세에 직장을 어쨌든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외롭게 홀로 살아가다가 23세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19세기에 양성인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가장 일반적인 통념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이 기형은 법의학적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기형인을 학문적, 과학적으로 연구하게 된 것은 사실은 19세기부터이고요. 그 이전에도 기형 혹은 괴물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해 왔는데, 이미 고대부터 우리는 이 괴물에 대한 일반적인 상상력에 의거한 괴물에 대한 개념들을 알고 있죠. 대부분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런 괴물들이죠.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걸 이중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두 종의 개체가 결합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게임 캐릭터에 가장 많이 등장하죠. 왜 그랬을까? 대단히 많은, 아까 잠깐 살펴보았던 이중체가 있었죠. 샴쌍둥이와 같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스콜라 시대 이후 중세에 등장했었던 다양한 문집들을 보면
상이한 두 종의 개체가 결합된 형태에 대한 도감 같은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신화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뿐만이 아니고 뭐 라틴 아메리카부터 시작해서 뭐 중국, 고대 사회에서는 항상 이런 상상력에 의거한 괴물에 대한 묘사들이 항상 등장을 해왔습니다. 이런 존재들이죠. 왜 이런 존재들을 꿈꿨느냐? 한 개체가 갖고 있지 못한 다른 힘이 이제 결합이 됐을 때는 정상적인 개체들이 가질 수 없는 훨씬 더 우월한 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미술사를 보면 사실은 이 상상력이 의거한 이제 이 괴물들뿐만 아니고 실존하는 기형인에 대한 묘사들도 상당히 많이 이제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그림은 전형적인 양성인이죠. 아까 알렉시나 비처럼 이건 뭐 사실 기형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미술사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화가들이 정상인에 비해서 상당히 그 기이한 형태를 갖춘 그런 인물들을 즐겨 그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샴쌍둥이는 사진이 발명된 이후에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던 인물입니다.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상당히 유명인이 됐었던 인물들입니다. 사실은 창과 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던 샴쌍둥이인데요. 왜 이 이제 존재를 샴쌍둥이라고 부르냐면 이 창과 앵을 미국 사회에 데리고 왔었던 인물이 미국 선교사인데요. 그때 타이 왕국 궁정에서 마치 지금은 이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만 한국에서도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서커스단에 보면 난쟁이들이나 샴쌍둥이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엔. 그런 즉 아주 기이한 정상인의 세계 속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그런 존재들이 서커스단에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창과 앵도 타이 왕국 궁정에서 유흥거리로 타이 국왕이 데리고 있었던 것인데 이 이제 두 사람을 미국 선교사가 삽니다. 사서 미국에 데리고 왔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서커스단입니다. 서커스단에서 유명해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근데 샴쌍둥이 이때는 지금은 이제 샴쌍둥이는 분리수술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 시기에는 분리수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붙어 있죠. 하지만 전혀 다른 개체죠. 그리고 실제로 이 두 사람은 각각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녀도 출산을 해서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누렸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즉 구조적으로, 즉 형태적으로 정상인과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이제 분리수술을 이제 할 수 있어서 정상인처럼 살아갈 수 있죠. 자, 몇 가지 사례를 이제 먼저 살펴보셨는데요. 기형에 대해서, 그리고 괴물에 대해서 이제 전형적인 과학적인 연구가 진행되기 이전에 어떤 방식으로 기형에 대한 관념들이 형성되고 또 변화 발전해 왔는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 밖에도 보여드리지 못했던 이미지들 중에서도 이 이제 유형은 대단히 이제 풍부하죠. 신화나 예술, 각종 문집 속에 대단히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고요. 이 기형에 대한 관념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중적입니다. 일단은 정상적인 개체가 가지지 못한
가공할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경이로운 존재처럼 인식되기도 했고, 때로는 반자연, 자연에 역행하는 존재로, 두려운 존재로 묘사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형을 가리키는 가장 보편적인 표현은 라틴 시대부터 꾸준히 몬스터, 즉 몬스트로룸이라고 하는 라틴어를 통해서 규정이 되어 왔고, 그것이 오늘날 이제 몬스터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어 있죠. 그런데 19세기부터 이 기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면서 기형은 애초부터 우리와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는 기이한 비정상적인 종이 아니고, 전혀 이질적인 다른 종이 아니고 인류라고 하는 동일한 종이지만 단지 사고, 액시던트입니다. 정상적인 종에 속하는 개체가 모태에서 받았던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변형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 있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대 히포크라테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기까지 고대부터 중세의 의사들, 외과 의사들, 그리고 현대에 이르면 이 기형이 발생하는 원인은 꾸준히 연구되어 왔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죠.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몬스터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고대 그리스에서는 테라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테라타는 사실 지금 현재 그 의학 분야에서 기형학이라고 불리는 테라톨로지의 어원이기도 하죠. 테라타는 그리스어의 어원을 따르자면 경이로운 현상을 뜻했습니다.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현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에 역행하는, 그러니까 사물이 일상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신화적 상상력을 통해서 이제 구축해 왔었던 그런 존재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켄타우로스 같은 이런 존재들, 페가수스 같은 존재들, 이런 존재는 현실에 없죠. 하지만 테라타, 즉 기형은 현실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뒤죽박죽 섞여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풍문으로 들었다면 어떤 누군가가 그 사실을 과장해서 얘기했을 때 그것을 들었던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라고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가 중세의 외과의가 연구했던, 외과 의사로서 기형을 연구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 기형으로 분류했었던 사례 중에서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풍문,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목격했다고 전달해줬던 사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제하는 이제 기형처럼 묘사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입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관념 자체는 경이,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즉 자연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테라타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유사 개념들이 있습니다. 몬스터의 어원인 이제 몬스트룸은 어떤 앞으로 닥쳐오게 될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다는 뜻으로서 사용이 됐고요. 미라클룸이라고 하는 용어도 이제 기적적인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테라타에서 파생되어 나오지만 이것도 역시 기적의 산물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징후, 예시,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테라타라고 하는 용어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기형학, 즉 테라타의 원인을 찾아내고자 하는 학문이죠. 이것은 오늘날 선천성 기형의 원인을 찾아내는 예방의학의 차원에서 이제 원인을 찾아나가는 그런 학문이죠.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 테라타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을 정리를 하자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기형은 어쨌든 불길한 징조였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거나
죽임을 당했다. 실제로요, 그런, 이제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데, 특히 가장 불길한 징조로 여겼던 것이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양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성인은 수장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대 로마로 넘어오면서는 이 기형인들이 여행의 목적으로 특히 이제 궁중에서 이제 사용이 되죠. 기형에 대한 이론도 고대부터 현대까지 꾸준히 이제 진보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고대 의학의 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충격 이론. 이 이제 고대 의학은 어쨌든 의학적 관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그건 지금 현대의학에서도 당연히 통용되고 있는 이론이죠. 복부에 충격을 받았을 경우 산모의 이제 뱃속에서 아이가 어쨌든 기형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 다음 공간 이론입니다. 자궁이 협소했을 경우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그 다음 질병 이론, 어떤 감염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고대의학에서부터 이미 존재해 있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로 유명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은 다루지 않은 이제 분야가 없기 때문에 의학 분야에서도 상당한 진취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제 공간 이론이고요. 또 하나는 혼합체 불가론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 전 300년 무렵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대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 아까 이제 나왔지만 기이한 복합체들이 존재하죠. 예를 들면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 또 미노타우로스, 몸은 인간인데 이제 두상은 이제 머리는 황소인. 이런 존재들을 그리스인들은 상상을 통해서 생각해 왔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건 불가하다는 겁니다. 발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수태 기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혼합체가 태어나는 것은 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기원 전 300년 전의 사람이 이렇게 과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인물인데요. 16세기 이 앙브로아즈 파레라고 하는 사람이 기형 이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파레 이전 16세기 이전의 기형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상당히 미신적입니다. 엉터리가 많아요. 그런데 파레는 굉장히 경험론적인 관찰과 사고에 의거한 외과의사였습니다. 그 실제로 해부학을 전공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프랑스와 1세, 프랑스 국왕이었죠. 이태리를 정복하려고 갔었던 이 사람은 주치의였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 시기에도 이제 패스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죠. 유럽에서. 근데 파레는 패스트에 대한 연구서를 또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뛰어난 당대로서는 외과 의사였는데요. 이 사람은 기형을 가장 먼저 의사로서 체계적으로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따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기형의 원인을 총 12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미신적 관념과 신학적 관념 그리고 의학적 관념이 섞여 있습니다. 파레의 영향을 받은 이제 기형 이론가들이 이제 많이 그 이후에도 17세기에도 등장하는데요. 오늘을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진 못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영향이 파레의 영향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17세기까지 갑니다. 포르투니우스 리테투스라는 사람, 울리세 알도로반두스라는 이런 사람들이 파레의 연구를 이어받아서 기형 이론을 발전시키게 되죠. 비과학적입니다. 그러다가 이 19세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기형에 대한 연구에서 미신적 사고와 신학적 사고를 완전히 배제하고 가장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분이 바로 이 에티엔 조프라 생틸레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에티엔의 아들인 이지도르가 부친의 연구를 이어서 기형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을 정초를 하게 됩니다. 1837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거는 제 관점에서 약간 과장을 하자면 다윈의 진화론에 못지않은 굉장히 중요한 연구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다윈이 이제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진화론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계기가 변이에 대한 연구였거든요. 변이. 예를 들면 부리가 긴 참새와 부리가 짧은 참새, 같은 종인데 왜 부리가 짧은 참새가 도시에서는 이제 적응을 잘하는가,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 조프라 생틸레르 부자가 시작했던 것도 변이였습니다. 왜 하나의 종 속에서 가장 보편적인 집단이 갖고 있지 못한 비정상적인 특질을 가진 개체가 태어나는가? 그게 이제 변이죠. 그런데 다윈의 진화론에서 변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 한 종에서 비정상적인 변이가 태어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변이가 그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적응하지 못한 개체를 이제 밀어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틸레르 부자의 변이는 사실은 돌연변입니다. 즉, 그 생물학적 특질이 유전되지 않는 변이. 그래서 사실은 다윈의 진화론이 중요하죠. 훨씬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유전되지 않는 특수성을 갖고 태어난 이 변이는 말 그대로 비정상성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그래서 생틸레르 부자의 연구에 따르면 비정상은 뭐냐? 하나의 개체가 자신이 속한 종이나 나이, 성별의 절대 다수와 비교할 때 보여주는 구조의 특수성이나 특별한 유형의 일탈. 말이 좀 복잡하고 어렵죠. 너무 학술적으로 정의를 해놔서 그렇긴 합니다만, 심플하게 얘기를 하자면 인간 중에서 대부분의 인간들이 갖고 있지 않은 기이한 특질을 갖고 있는 개체, 그게 이제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원래 이제 조프라 생틸레르 부자는 식물학과 동물학을 연구하면서 이 인간 비정상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연구에서 4가지 유형의 비정상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유형의 비정상, 즉 4번째의 비정상을 기형으로 규정합니다. 즉 몬스터로 규정합니다. 나머지 3 유형의 비정상은 몬스터, 즉 기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기형학의 관점에서 구분하고 있는 기형의 유형을 짧게 몇 가지 사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두체, 즉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는 둘인 경우죠. 이중체는 아까 샴쌍둥이의 일종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이질적이죠. 기이하죠. 합족증, 심포디아라고 부르는 기형입니다. 사이렌이라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사이렌이 바로 이 합족증으로부터 합족증을 갖고 태어난 기형인으로부터 아마 상상력을 더 발휘해서 창조해낸 이제 괴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전혀 없죠. 대부분의 선천성 기형인들 중에서 생존이 가능한 유형이 있고 태어나자마자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난증, 시클로피아라고 부르는 다난증, 이것도 그리스 신화 오디세이아에 등장하는 외눈박이 그 괴물 키클롭스죠. 괴물이죠. 그런
경우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유형이죠. 자, 그리고 문집에 등장하는 기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18세기, 그러니까 19세기에 기형학이 등장하면서 기형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진행되기 이전에 어떻게 인간들이 상상과 실제를 섞어서 괴물과 기형인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왔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문집입니다. 예, 자연의 탈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만들었던 헤렌요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던 문집인데요. 여기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기형인과 상상을 통해서 가공해낸 기형인이 섞여 있습니다. 인간만 있는 건 아니고 동물의 경우도 상당히 많이 이 문집에 등장하는데요.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기형이죠. 여기는 아까 블랑슈티마의 사례를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그 유형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도판 그림을 통해서 기형인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밑에는 이 그에 대한 이제 기술을 짤막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무두인이죠, 무두인. 무두인은 고대 이집트에서는 신으로 섬겼던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두인은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아주 드물지만 태어나는 유형입니다. 눈이 셋이네요. 네,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 한 50억 분의 1 확률로. 예, 샴쌍둥이의 사례들이죠. 샴쌍둥이의 유형도 대단히 여러 가지입니다. 예, 여기는 헤르마 아프로디테라고 적혀 있습니다. 엔드로진을 뜻하죠.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를 합성한. 자, 그렇다면 기형학, 즉 조프라 생틸레르 부자가 선천성 기형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시작하기 이전에 가장 기형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학술적으로 비교적 체계적으로 연구를 했다고 평가를 받는 이 앙브로아즈 파레의 기형학, 즉 괴물학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기형인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괴물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괴물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 프랑스 외과의였고요. 프랑스 1세의 주치의였고요. 당시 16세기에는 유럽에서 가장 발전된 의학 지식을 갖고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해부학에 정통해 있었던 사람이고요. 종기치료법, 치질, 골절, 아까 말씀드렸던 패스트, 출산, 마취, 왜냐하면 종군을 했기 때문에 외상 일반에 관한 대단히 방대한 저술을 남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험적 지식을 중시한 사람입니다. 원래 중세까지의 그 의학 지식은 너무 관념적이었고요. 그건 신학의 영향 때문입니다. 기독교 이제 신학의 영향 때문인데, 어쨌든 그로부터 벗어나서 철저한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의학 지식을 계속해서 이제 발전시켜 나갔던 사람이죠. 내 스스로 입증해보지 않은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게 될 내용은 이 사람이 1573년에 집필했던 책 2권을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권 뭐냐면, 첫 번째는 괴물과 경이로운 존재에 대하여 라는 책이고요. 그 뒤에 덧붙여서 지상과 수중의 괴물에 대하여 라는 책을 씁니다. 자, 먼저 괴물과 경이로운 존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 이 괴물의 그리스 어원은 테라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라틴 시대가 되면서 용어가 분화가 됩니다. 가장 보편적인 용어는 몬스트룸이죠. 몬스트룸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하지만 프로디즘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괴물은 불길하고 추하고 혐오스럽고 그런 존재인데 경이로운 존재는 숭배의 대상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요. 자, 그대로 읽어볼게요. 괴물과 경이로운 존재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 두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자, 괴물은 한 팔만을 갖고 태어났거나 머리가 둘인 아이, 정상인보다 사지가 많은 아이처럼 자연의 흐름에서 벗어난 흔히 미래에 대한 재난의 징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경이로운 존재는 뱀이나 개를 출산한 여인처럼 자연에 완전히 역행하는 존재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기형. 즉 몬스트룸은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상에서 벗어난 개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현실에는 존재할 수 없는 상상의 산물인데 실제로는, 그런데 이 당대의 외과 의사였던 파레는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학적 사고가, 과학적 지식이 사실은 그 시대는 16세기에는 대단히 미약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이제 도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책에서 이제 사례로 들고 있는 존재들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지만 괴물에 대한 사례는 굉장히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이로운 존재, 이 프로디지움의 대상은 여기에 해당하는 존재들은 목격담이나 풍문을 통해서 소설만 하고 있지 여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사실은 상당히 희박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프로디지움, 즉 이제 경이로운 존재들에 대한 불확실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이 존재가 존재한다고 믿었냐면 파레는 의사이긴 했지만 자신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보편적인 통념, 즉 자신이 읽었던 책으로부터 지식을 이제 보편적인 지식들을 습득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논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레의 생각에 경이로운 존재라고 규정을 했었던 이 대상에 대해서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피에르 부아스티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파리 이전에 쓴 문집에서 이것도 이제 16세기 사람입니다. 16세기 초반인데요. 경이로운 존재들에 대한 두툼한 문집을 이제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책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대상이 이런 존재들입니다. 상상의 존재죠, 사실은. 예. 상세히, 시간 관계상 제가 상세히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더라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인간의 신체를 갖고 있지만 꼬리가 있는 데다가 또 손가락은 물갈퀴처럼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부아스티오가 언급하고 있는 경이로운 존재. 예. 개와 원숭이 얼굴 형태를 띄었다고 그러고요. 근데 실제로 1512년 이태리 라베나에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엉터리죠, 사실은. 이 지금 보시는 또 경이로운 존재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이 인물은 이제 모두에서 보여드렸던 그 샴쌍둥이의 변형된 형태이죠. 블랑슈티마처럼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나이 40에 프랑스를 건너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아스티오의 문집 속에 등장하는 이 존재들도 실존하는 몬스트룸과 실제하지 않는 프로디즘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파레는 그 영향을 받아서 프로디즘, 즉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 이전 세대의 학자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믿어버렸던 것이죠. 자,
경이로운 존재를 실제 존재 여부에 따라서 구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존재들이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즉, 이 부아스티오라는 사람은 그냥 문학적 상상력이 뛰어난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했던 그런 상상체처럼 상상력이 풍부한 이제 저술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파레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의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괴물의 원인을 12가지가 아니라 1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네요. 이 13가지 카테고리를 크게 3가지로 범주화시키면 첫 번째, 신학적 관념입니다. 신의 영광, 신의 진노, 악령이나 악마. 두 번째, 미신적 관념. 주술과는 좀 다릅니다.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이제 과학적 지식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어렸을 때도 뭐 감기 걸리면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서 마셔라.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요. 정액 과다, 정액 부족, 정액 부패 등등. 그리고 상상, 나쁜 상상을 하면 기형이 태어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학적 소견인데요. 자궁이, 이거는 아까 이제 고대 그리스의 이제 의사들이 연구했었던 3가지 있었죠. 공간 이론, 충격 이론, 또 이제 그 질병 이론이었죠. 같습니다. 자궁이 협소할 경우, 산모가 뭐 쪼그리고 앉는다거나 그랬을 때, 혹은 복부에 충격이 가했을 때, 유전적 혹은 후천적 질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형의 원인이 된다라고 파레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신학적 관념에 따른 이 괴물, 경이로운 존재라고 불렀던 이 존재들에 대해서는 사례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마 파레 스스로도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파레가 중요한 이유는 16세기 처음으로 이제 의학적인 관점에서 기형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거의 600년 전이잖아요. 550년쯤 전.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 관념이 부정확합니다, 사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따가 이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여러 종류 이중체, 예를 들면 샴쌍둥이 같은 경우, 이 원인을 정액과다라는 기이한 이제 뭐 용어로 이제 정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둘이거나 팔다리가 넷, 손가락이 6인 사람처럼 불필요한 신체 부위를 지닌 괴물이 태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 정액과다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레의 생각이 중요한 이유는 그 이전의 사람들은 기형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밝혀낼 수 없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요원으로 돌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레는 이것을 인과관계의 산물로 이해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체 일부가 더 많다거나 이러면 분명히 뭔가가 오버돼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의학적으로는. 자, 이런 경우입니다. 이중체조, 몸통은 하나이나 얼굴만 둘인, 아까 사진으로도 보셨지만 이두체라고 부르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러한 기형인이 태어난 이유를 정액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레의 저술에 나타나는 과학 설득력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말씀드렸듯 파레 스스로가 국왕의 주치의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 왕립 16세기 이미 프랑스와 1세의 지시로 파리에 뭐랄까요, 왕립 무슨 병원 같은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프랑스 전역에서 이제 발생하는 기이한 어떤 질병이나 이런 이제 소견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취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그 보고서들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파레가 1546년 파리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그러면서 왜냐하면 의사들이 계속해서 꼼꼼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올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산모는 임신 6개월 만에 이제 출생했고 태어나자마자 아이는 사망했다는 겁니다. 파레가 그래서 이 아이를 해부해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해부학자였기 때문에 외과 의사였으니까. 해부해 보니까 심장이 하나더라. 얼굴은 둘인데 심장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비록 머리는 둘이지만 하나의 개체다 라고 파레는 결론을 내리는데, 여기에 기원전 3세기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용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신체가 서로 붙어 있는 괴물의 경우 심장이 둘이라면 두 개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머리보다 심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해부학적으로는. 자, 거의 믿기 힘들 정도의 기이한 사례인데요. 한 번에 다수의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자, 1554년 스위스 베른에서는 한 여성이 한 번에 5아이를 낳은 적이 있고 나아가 15명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가 있었다. 심지어 1269년 폴란드에서는 한 번에 36명의 아이를 출산한 적도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도저히 믿기지 않죠. 왜냐하면 돼지는 보통 10마리 정도를 낳죠. 하지만 인간은 기껏해야 3쌍둥이 정도 낳잖아요. 근데 몇? 7, 15. 귀하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신문 기사를 봤는데, 어디였더라? 중국이었던가? 어디선가 10명 정도의 아이를 출산한 중국인가? 어디 아프리카였던가? 어딘가에서 하여튼 10명 정도가 되는 아이를 출산했다는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까 부하스튜의 문집에서도 나왔던 사례인데요. 굉장히 워낙 기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괴물 혹은 기형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례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파레는 복부에서 다른 인간이 튀어나온 남자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양성인. 양성인에 대한 양성인에 대한 파레의 이 견해는 상당히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테라톨로지, 기형학에서 생틸레르 부자가 연구를 한 바에 따르면 양성인이 정확히 이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파레가 벌써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 양성인, 즉 남성으로서 생식이 가능한 하나 외적으로 여성의 특질을 가진 경우. 두 번째, 여자 양성인, 여성으로서의 생식이 가능하나 외적으로 남성의 특질이 가진 경우. 세 번째, 양성을 가졌으나 생식이 불가능한 경우. 네 번째, 양성으로 동시 생식이 가능한 경우. 실제 다 네 가지 유형이 다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미 16세기 의학과가 이 사실을 밝혀냈죠. 반대로 어쨌든 부정확한 의학적 관념, 아까는 정액 과다라고 규정을 한 케이스고, 이 경우는 정액 부족. 인과율로 따져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신체 일부가 아까는 많았으나 이 경우는 부족하니까. 탈 없는 남자. 실제로 이 남자는 프랑스 남부에 있는 막세유 지방에서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 기록을 통해서 확인되어 있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왼편은 이제 사지부전증, 이따가 실제로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존재하는 헤미멜리아라고 불리는 기형에 해당하죠. 그리고 무두인, 아세팔리아라고 부르는 무두인입니다. 둘 다 실제로 존재하는 기형인데 이거는 정액의 양과 무관한데 빠르는 원인을 거기서 찾고 있죠. 그 다음 정액 혼합으로 상상의 산물이 실제로는 이제 상상의 산물에 불과하는데 빠레는 이 유형의 괴물, 즉 이제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종이 섞여서 실제로 태어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실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빠레는 정액이 이제 혼합할 경우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노타우루스처럼 인간과 소 이런 게 이제 결합된 케이스인데 이 유형의 괴물이 자연의 흐름에 역행해서 동물과 교접하는 남색가들과 무신론자들에게서 태어난다고 빠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레는 당대의 가장 뛰어난 외과 의사였습니다만 여전히 미신적 관념을 부분적으로 이제 갖고 있었던 것이죠. 즉 신학적 사고와 미신적 사고가 뒤죽박죽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1493년에 태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기 보고서에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과 숙회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또 과거의 중세 때, 이보단 더 전입니다만 마녀사냥 이런 것들이 또 흥행하던 어떤 역사적 이제 전통이 있었죠. 그래서 얼굴은 인간인데 이제 신체는 동물인 경우죠. 17세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빠레 이후에 리체투스와 알드로반디라는 분도 기억 연구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기 책에서 몬스트로룸 이스토리아라고 하는 책에서 이 괴물이 하반신이 개인 아이라고 정의를 하고 다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이한 괴물들이죠. 존재할 수가 없는 이제 상상의 산물인데요. 1110년 리에주, 프랑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리에주에서 태어난 괴물이라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1564년에 벨기에 브뤼셀에서도 있었다고 빠르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상하게 이제 빠르는 자기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불완전합니다. 불확실하죠. 엉터리입니다, 사실은. 몇 가지 그 다양한 사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얘기를 읽어볼까요? 자, 산모가 복부에 충격을 받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뼈가 부러지거나 탈골된 아이, 뼈가 뒤틀린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 절름발이나 꼽추가 그 애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자궁 속에서 태아가 병에 걸리거나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할 경우 이럴 경우에도 기형이 태어난다. 그런데 산모 유방 사이에 버치나 자두, 개구리, 생쥐를 던질 때도 기형아를 출산한다. 잘 나가다가 나중에 이상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죠.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겁니다. 당대의 미신적 사고가 과학적 사고와 뒤섞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사고는 지금 우리 그 현대인들 중에서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신체적 유전이 취향과 기질, 직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미각이 풍부한 부모는 그런 아이를 낳고 보석 세공인 부모의 아이는 돌에 관심이 많아 지성이 부족하다?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죠. 섞여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지상과 수중의 괴물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괴물에 대해서, 즉 실존하지 않는 괴물에 대해서 빠레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수중 괴물입니다. 육지에 다양한 괴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속에도 당연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괴물들은, 수중 괴물들은
대부분 서로 이질적인 다른 종들의 혼합체이기 때문에 이 수중괴물이 태어난 원인은 정액 혼합이 그 원인이라는 겁니다. 금방 보셔도, 아니, 그 이미지만 보셔도 금방 알 수 있겠죠? 예, 우리 동화,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인어공주 같은 경우죠. 트리톤과 사이렌, 허리 위쪽은 각각 남성과 여성인데 하반신은 예, 비늘이 덮인 혼합체. 굉장히 기이한 형태죠. 비늘로 덮여 있습니다. 사자의 머리를 하고 있는데 신체는 온통 비늘로 덮여 있고 1549년 프랑스 남부 카스트르에서 실제로 발견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이 괴물의 목소리는 사람과 흡사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추정컨대 어떤 사람이 뭐 이상한 이제 좀 뭐 불확실한 이제 어떤 실제로 존재하는 무슨 물개 같은 바다표범 같은 뭐 그런 동물을 불확실하게 이렇게 목격했다가 풍문을 타고 결국은 파레의 기회까지 들려서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파레의 괴물학에 등장하는 사례들 중에서는 존재하는 괴물. 하지만 유럽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동물들. 이런 동물들이 실제로 파레는 괴물의 계보에 넣고 있습니다. 허구적 괴물의 계보에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런 동물들을 이 괴물이 이제 계보학에 넣고 있는데요. 고래, 타조, 코뿔소, 카멜레온 이것을 괴물의 범죄에 포함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건 동일하죠. 아까 보셨던 이런 상상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신화 속 괴물을 파레는 한 번도 실제로 목격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고래, 타조 마찬가지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레의 입장에서는 길이가 18m나 되는 물고기가 바닷속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그 말이나 상반신은 인간인데 하반신은 물고기인 그런 괴물이 존재한다고? 이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래도 괴물이라고 괴물의 범죄에 넣어요.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거대한 수중괴물은 길이 18m에 폭은 4m, 입의 크기가 18발자국. 이빨은 없지만 이제 불확실해요. 이것도 이제 불완전한데요. 이빨은 없지만 턱 주변에 검은 뿔 형태의 날이 달려 있고 끝부분에는 돼지털과 같은 빳빳한 털이 덮여 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술하고 있는 내용은 상당히 정확합니다. 이 괴물은 수컷보다 암컷을 포획하기가 쉽다. 왜냐하면 암컷은 도망치기보다 새끼를 보호하는 데 정성을 쏟기 때문이다. 고래를 포획할 때 이렇게 많이 하죠, 원래. 타조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새가 있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새는 모든 조류 중에서 가장 커서 4발 달린 동물의 크기에 비견된다. 아프리카, 특히 에티오피아에 많다. 풍문입니다. 풍문만 듣고 적고 있는 거예요. 거의 모든 것을 소화시킨다는 거예요. 알은 또 놀랄 만큼 커서 거의 화병 크기다. 코뿔소, 코끼리와 비교하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비슷하나 다리가 짧을 뿐이다. 그런데 실상 이 파레가 이제 여기 이 코뿔소를 이렇게 도판으로 그려놨는데 이거는 이제 독일 르네상스 화가이죠. 알브레히트 뒤로가 그렸던 이 코뿔소 그림을 아마 참조한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합니다. 자, 어쨌든 파레는 상당히 당시로서는 과학적으로
즉 의학적 견지에서 괴물과 기형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존재를 자신의 괴물학 속에다 포함시키는 어떤 그런 한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괴물의 범주에는 실존하는 기형과 더불어서 미지의 동물, 상상의 산물, 신화 속 존재 이것들이 다 섞이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괴물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를 하고 발생 원인을 그래도 당시로서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규명하고자 했지만 과학적 지식이 이제 불완전했기 때문에 그의 이제 괴물학 혹은 이제 기형학은 여전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19세기가 되면 이런 모든 미신적 사고, 신학적 사고 이런 것들과 결별하고 본격적인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탄탄한 그런 이제 학문이 탄생을 합니다. 그것을 테라톨로지, 기형학이라고 이제 부르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형학을 정추한 사람은 에티엔 이지도 조프라 생틸레르 부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인간과 동물에게서 구조의 비정상성에 대한 일반적이고 특수한 역사라고 하는 방대한 저술을 1837년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이 책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의학 분야에서, 생물학 분야에서 기형에 대한 연구를 추동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여러 개념들을 정립을 하게 되죠. 말씀드렸듯 기형학은 비정상과 괴물에 대한 학문이다. 이 얘기는 이제 루이 기나르라고 하는 분이 조프라 생틸레르의 연구를 이어받아서 이제 기형학 개설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 이제 정의입니다. 사실 조프라 생틸레르 부자의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 이 비정상은 기형을 포괄하는 개념,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기형, 몬스터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기형은 다양한 종류의 비정상 중에서 가장 심각한 유형의 비정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괴물이라고 하는 몬스터, 즉 괴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워낙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막 쓰죠. 마구 쓰고 있는데 기형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괴물은 그냥 기형을 뜻합니다. 기형이라 할 수 없는 비정상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비정상을 괴물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당연히. 자, 생물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는 비정상이에요. 말씀드리자면. 하지만 괴물로는 분류할 수 없는 개체들이 있다. 왜냐? 자, 조프라 생틸레르의 분류에 따르면 비정상, 가장 이제 넓은 용어죠. 가장 큰 용어입니다. 이 비정상을 이제 4 유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비정상은 뭐냐? 어떠한 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구조의 조건. 이때 구조는 신체 구조죠. 신체 구조의 조건을 보여주는 개체. 이건 뭘까요? 네, 돌연변입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기이한 신체적 구조를 갖고 태어난 개체입니다. 두 번째는, 자, 하나 혹은 여러 종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자신이 속한 종의 신체적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개체. 예를 들면 폴리마시아라고 부르는 다유방. 돼지는 새끼를 10마리 낳기 때문에 젖꼭지를 10마리의 새끼가 젖꼭지를 물고 있죠. 그래 돼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유방을 갖고 있는 여성이, 인간 여성이 실제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폴리마시아라고 부르는 두 번째 유형의 비정상입니다. 즉 자신이 속한 종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다음 세 번째, 자신이 속한 종의 구조적 조건을 보여주나 자신이 속한 나이의 일반적인 개체들이 지닌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은 개체. 예를 들면 어린아이인데 머리가 하얗다. 존재하죠. 그것을 이제 세 번째 유형의 비정상으로 생틸레르 부자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는 자신이 속한 종이나 나이의 개체들이 지닌 구조적 조건을 지녔지만 자신의 성에 해당하는 특성을 보여주지 않는 개체. 예, 엔드로진입니다. 양성인입니다. 그런데 생틸레르 부자는 네 번째 유형의 비정상은 생물학에서 자웅동체라고 부르죠. 양성인. 그런데 이 세 번째 유형의 이제 비정상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비정상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의 비정상은 유성생식을 하는 종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성생식을 하는 종에서는 이 네 번째의 비정상은 비정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특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양성은 좀 별도로 취급을 합니다. 별도로. 비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학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도에 따른 네 가지 비정상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정도. 왜냐하면 기형을 생틸레르 부자가 규정을 할 때는 이 정도차, 얼마나 비정상성이 심각한가, 여기에 따라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단순 비정상.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상하죠. 보통은 변이라고 부릅니다. 다윈이 찾아낸, 예를 들면 부리가 긴 참새와 부리가 짧은 참새가 있죠. 변입니다. 그런데 뭐가 비정상이죠? 참새는 부리가 짧죠. 근데 깊은 걸 파먹기 위해서 부리가 긴 변이가 태어났어요. 그건 비정상이죠. 참새 무리 속에서는. 하지만 단순 그거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비정상은 단순 비정상이지만 한 가지 혹은 몇 가지의 신체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개체. 이거를 불구 상태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제 구조 결함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비스 콩피르마스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인간의 경우로 한정시켜 보면 이건 불구 상태라는 거예요. 단순 비정상에 비하면 심각한 경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불구는 일종의 병리학적 상태에 해당하는데요. 구루병, 기타 질병 등으로 거의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반면 이제 구조 결함의 경우는 선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비정상은 어쨌든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일반인들이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신체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예요. 사고를 통해서 불구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다리가 한쪽 다리가 교통사고 때문에 한쪽 다리를 잃었단 말이에요. 그럼 불구 상태에 해당하죠. 그런데 그런 신체 기능을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으니까 그런 신체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선천적으로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복합 비정상입니다.
해부학적 견지에서는 심각한 상태예요, 사실.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신체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 외형상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비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면 비장이 오른쪽, 간이 왼쪽. 원래는 반대인데. 그러니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 근데 해부학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 과복합 비정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경우인데요. 한 가지 혹은 몇 가지의 신체 기능을 수행할 수 없거나 자신이 속한 종과 매우 다른 구조 결함을 갖고 있는 경우. 이 과복합 비정상을 기형학의 관점에서는 기형으로 분류해요. 1번, 2번, 3번 이거는 기형 아니에요. 그냥 좀 다를 뿐입니다. 근데 생틸레르 부자가 보니까 과복합 비정상, 즉 비정상성이 너무 심각해서 신체 기능을 수행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그것이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 그 경우를 이제 기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몬스트룸입니다. 이제 생틸레르 부자는 그 테라톨로지 기형학을 정초를 하면서 왜 사람들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 기형인들을, 그러니까 비정상, 사실 비정상인을 다 몬스터로 불러왔는가, 이 연원을 또 추적합니다. 몬스터의 어원은 원래 라틴어 동사 몬스트라레,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보여준다. 파생된 몬스트룸에서 시작됐고요. 말씀드렸듯 고대에는 괴물이, 이 몬스트룸이 불행이나 재난을 알려준다는 거였어요. 불길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에는 그냥 엉뚱하고 기이하고 호기심의 대상이고 낯설고 이런 존재로 간주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틸레르가 꼼꼼하게 이 경우들을 추적을 해보니까 이 놀랍고 기이한 요소들은 항상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추악한 괴물, 미녀와 야수 있죠? 잔혹한 괴물, 두렵고 끔찍해요. 혐오스럽고 공포스럽고. 그런데 상냥한 괴물, 아름다운 괴물,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제 우리가 괴물에 대한 관념이 우리 때는 또 우리 시대에는 많이 또 확장이 되고 바뀌어서 괴물투수 류현진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포켓몬스터에서 피카츄 같은 귀여운 괴물도 사실은 존재하는데 이거는 이제 괴물에 대한 관념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지만 어쨌든 19세기에 그 괴물학을 연구했을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여러 전통들을 쭉 추적을 해보면 항상 괴물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괴물, 즉 기형이 지닌 외적인 요소, 형태, 그건 뭘까? 생틸레르 부자는 이 차이, 그러니까 단순 비정상과 과복합 비정상이라고 구분하고 있는 이 기형의 차이를 심각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난처한 영향, 심각성, 신체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단순 비정상 두 번째 해당했었던 구조결함이죠. 단순 비정상 말고 두 번째가 이제 구조결함, 즉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선천적으로. 그게 예를 들면 항문 폐색이라고 하는 요약용어를 쓰는데 막혀있다는 뜻입니다. 항문이.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이의 항문이 막혀 있어서 이게 이제 구조결함에 해당하는데 이걸 가만히 놔두면 아이가 태변을 배출하지 못해서 아이는 바로 죽습니다. 의학적 지식이 이제 부족했을 당시에는 그래서 항문 폐색으로 죽는 이제 가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간단한 수술 하나만으로 이 비정상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과복합 비정상, 즉 기형의 경우는
심각한 신체 내부 기관의 변형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치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수술로. 예를 들면 심장이나 폐가 없이 태어난 기형. 이거는 이 내적 손상이 외적 손상과 직결돼서 바로 죽죠. 어떻게 폐와 심장 없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의학 기술이 워낙 이제 발전해서 인공심장, 그 시험 뭐죠? 그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생명 연장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심장 이식술 같은 것들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어찌됐든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기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히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신체 기관에 문제가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 기형의 정도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인간의 신체는 개체 보존, 즉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이 있죠. 심장과 뇌. 두 번째는 종의 보존에 필수적인 기관, 즉 생식기관. 세 번째, 이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냥 도움만 되는 기타 등등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신체기관. 예를 들면 팔이 없어도 숨을 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경우는 바로 첫 번째죠, 당연히. 기관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기관이 없는 경우보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경우는 신체 기관의 숫자나 위치, 결합 상태, 형태 등등의 변형이 생길 때. 예를 들면 심장이 예를 들어서 너무 황당하지만 배에 달려 있다? 그러면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우죠. 그럼 위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 기형은 어쨌든 랜덤하게 어떤 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지 알 수 없어요. 랜덤하게 발생하니까. 하지만 그것이 심각할 경우에는 생명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생틸레르 부자가 이런 체계적인 연구를 쭉 하면서 어떤 중요한 결과를 이끌어내게 됐냐면, 자, 비정상의 유형을 구분함으로써 고대부터 얘도 괴물이야 라고 규정해왔던 개체의 생물학적 특질을 단순 비정상과 구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 비정상이 있고 복합 비정상이 있고 과복합 비정상이 있어요. 진짜 근데 단순한 비정상은 괴물 아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개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괴물은 선천적 요인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죠. 그에 따라서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생겨난 불구 상태의 개체와 선천적 기형을 구분할 수 있게 됐죠. 이건 의학 지식의 발전 덕분입니다. 그 다음 선천성 기형의 원인을 유형에 따라서 구분함으로써 기형이 본래 인간과 다른 이질적인 종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에 속하지만 단지 배아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장이 방해받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고요. 그 때문에 바로 그 개체의 비정상성은 유지되나 유전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냈죠. 아까 그건 말씀을 드렸죠. 다윈에게서 변이는 유전이 돼서 어쨌든 자손을 퍼뜨리나 이 기형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기형의 유형을 총 30가지로 세분화시켜냄으로써 기형의 종류를 체계화시켰습니다. 자, 바로 조프라 생틸레르 부자의 기형학이 1834년에 출간이 되는데요. 그로부터 5년 후인 1839년에 사진술이 발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기형인들에 대한 이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죠.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빠레의 경우 그리고 빠레 이전의 경우에도 이제 쭉 보셨습니다만 빠레도 풍문이나 자인의 목격담을 듣고 상상의 존재를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자기 이제 기형학의 계보 속에 포함을 시키는 우를 범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됐죠.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 사진으로 찍히면 사진은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상의 산물을 기형의 범주에서 제외시켰다. 그래서 목격담과 풍문에 의존해서 그림으로 생산됐던 기형 이미지가 이제 기형의 도상학에서는 사라졌다. 실제하지 않는 기형은 카메라 앞에 설 수가 없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기형만이 이미지가 될 수 있다. 등등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릴 이미지는 1869년부터 1872년 사이에 파리 시립병원에서 이제 병리학적 관점에서 굉장히 기이한 환자들을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의학 잡지에다가 소개를 해요. 매월 출간을 하고요. 200페이지 분량으로 36점의 사진을 첨부합니다. 의학적으로 분류가 되지 않은 질병, 병명을 규정할 수 없는 경우, 기형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의학 분야에서 그러니까 가장 흥미로운 사례들을 여기서 다루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핵심은 먼저 질병의 외적 증상을 꼼꼼하게 관찰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보고서와 함께 프랑스 의학 아카데미에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자기가 진찰했던 환자들이 너무 의학적으로 희귀한 사례이기 때문에 자기가 진단했던 과정과 환자의 상태 그리고 외적 증상을 꼼꼼하게 다 놓치지 않고 기술해. 마치 플로베르처럼 꼼꼼하게 기술합니다. 사진과 함께 실죠. 자, 그래서 그 잡지에 실려 있는 이제 기형의 유형들을 생틸레르 부자가 이제 구분했던 4가지 비정상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순 비정상 첫 번째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지를 보시면 굉장히 특이하죠. 굉장히 이상해 보입니다. 사람의 팔이에요. 그냥 이거는 미바룩한 팔인데요. 1869년 목매자라고 하는 의사가 진찰했던 20살짜리 여성입니다. 다른 신체 보이는 모든 부분이 다 정상이에요. 근데 왼쪽 팔만 비정상이에요. 이 왼쪽 팔 이게. 근데 상박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박골이죠. 어깨가 여기 있겠죠. 어깨에서부터 상박골은 다 정상입니다. 근데 하박근, 즉 손가락 이 부위가 발육이 정지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마치 귀처럼 보이죠. 하지만 정상이에요. 상박골의 근육에서 전달된 움직임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깨에서부터 상박골, 팔꿈치, 손가락까지 장골과 손가락까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이 팔 근육들이 완벽하게 수행한다는 겁니다. 다만 손가락의 감각이 약간 무딜 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기에만 이상할 뿐이지. 이것도 이제 단순 비정상입니다. 이건 이제 구조결함 두 번째 경우인데요. 구조결함의 경우입니다. 보통은 이제 언청이라고 불리죠. 제가 197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시골에서 다녔거든요. 근데 저희 반에 언청이 수술을 받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론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드물지만 찾아볼 수 있는 이제 유형이죠. 그런데 이 경우는 어쨌든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해서 해결을 받죠. 이 경우도 이제 두 번째 구조결함에 해당하는 단순 비정상이지만 이제 구루병 때문에 신체가 비정상적으로 발육돼서 막 뒤틀려 있는 경우입니다. 출산 이후의 질병으로 기형에 가까운 모습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구루병 때문에 심각하게 체형이 변형된 경우예요. 이름은 마리고 나이는 34살. 그런데 여인의 어머니가 21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마리는 그 18번째. 3명만 살아남았고 등등. 근데 7살 무렵부터 이제 구루병에 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지가 휘어져서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뒤틀려 버린 그런 경우입니다. 뒷모습입니다. S자형으로 왼쪽 상박근이 휘어 있어요. 병 때문에 생겨난 비정상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기형이라고 부르지는 않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신체기관에 변형이 생긴 경우, 로랭 박사가 1870년에 진찰한 24세의 여인인데 4개의 유방을 갖고 있는 경우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생틀레르 부자가 종의 보존과 관련한 기관에 생겨난 이제 비정상이라고 불렀던 경우죠. 폴리마시아라고 부릅니다. 사춘기 때부터 급속히 커졌고, 예, 그런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복합 비정상, 세 번째 유형의 비정상이라고 이제 규정했던 경우죠. 양성입니다. 우리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알렉시나 B라고 불렸던 그 사례인데, 그분은 어쨌든 이제 푸코가 발굴을 통해서 이제 재발견을 통해서 알려냈지만, 사실 이 사람 마리 마들렌 르포르는 굉장히 당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성인의 사례로서. 왜냐하면 의사들이 실제로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진단을 해왔기 때문에. 16세에 처음 진찰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청소년의 그것이었답니다. 그런데 결국은 외적으로 보면 또 여성이죠. 읽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길고요. 이 마리 마들렌 르포르를 처음 진찰했던 사람이 베클라르 박사인데요. 이 사람은 여성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르포르를 진찰했던 다른 또 의사들은 페니스 발육이 정지된 남성이라고 안주했다는 겁니다. 의사들마다 소견이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리 마들렌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프랑스 이름으로서는 여성에게 붙이는 이름입니다. 예. 자, 그 다음이 이제 네 번째, 과복합 비정상에 속하는 유형, 즉 기형학에서 기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만을 괴물이라고 부르죠. 단일체는 하나의 개체에 생긴 과복합 비정상이지만 복합체는 둘 혹은 그 이상이 결합된 개체에 생긴 과복합 비정상입니다. 이중체가 있고요. 이중체가 있고 삼중체가 있고 사중체가 있죠. 근데 이중체는 비교적 물론 이것도 이제 굉장히 드물지만 상당히 그래도 드물지만 자주 발생하는 유형이고 상대적으로 자주. 삼중체는 굉장히 희한한 경우입니다.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하지만 존재합니다. 사중체 거의 없어요. 하지만 회의학적으로는 가능한 유형이라는 겁니다. 자, 이중체 중에서도 대칭성 이중체와 비대칭성 이중체가 있습니다. 오늘
해부학, 뭐 의학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기형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체계적인 학문적인 어떤 분류법을 좀 이해해야만 우리가 기존의 기형이나 괴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보편적인 통념이 희석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상세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칭성 이중체는 전형적인 경우가 바로 샴쌍둥인데요. 각 개체가 균형을 이룬 경우죠. 비대칭성 이중체는 아까 계속해서 나왔던 복부에서 다리가 튀어나온 남자라든가 이런 경우입니다. 각 개체가 불균형한 개체죠. 불균형한 경우죠. 큰 개체는 자생체라고 부르고 있고 작은 개체는 기생체라고 부릅니다. 자, 사지부전증, 헤미멜리아라고 부르는 이제 기형인데요. 이건 문집에도 아까 그 렌뇨가 이제 만들었던 자이언트 탈선이라고 하는 문집에서도 등장했던 이제 경우입니다. 비아드 박사라는 분이 진단을 했고요. 문제는 그러니까 하반신이 바다표범의 그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쭉, 다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해증입니다. 문해증. 얼핏 보아도 목이 없죠. 왜냐면 이렇게 발생했으나 뇌 자체가 이제 없으니까. 태어나자마자 사망합니다. 그 다음 무두인, 아예 머리가 없이 태어나는 경우입니다. 1972년에 이제 태어났는데 정상적인 여아를 낳은 후에 바로 뒤이어서 나온 경우입니다. 당연히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자, 여기에 대한 진찰했던 의사의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쭉 너무 상세하고 장황하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과복합 비정상 괴물 경우에서 가장 의사들에게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경우가 바로 이 복합체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문집에서부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경우죠. 블랑슈디마와 유사한 사례죠. 프랑스 이수든에서 출생한 10세 여아인데요. 굉장히 기이하죠. 다리가 또 한쪽 하나가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습니다. 근데 한쪽 다리는 성장을 또 중간에 멈춰버렸어요. 뒷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생체고 이게 기생체가 되겠죠. 뒷부분을 보면 더 기이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머리가 하나인 이중체. 신체는 둘이지만 머리만 하나죠. 아까, 그 빠레가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도 이제 언급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뇌가 없어요, 이 경우도. 자, 제가 가지고 온 이미지는 딱, 전부 다 보여드렸는데요. 아마 특히 후반부에 그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이미지들을 여러분들 제가 오늘 쭉 그 강좌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소명이 이제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놀랍고 좀 불편하고 심지어는 조금 그 메스꺼운 감정을 느끼신 분들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보아왔었던 이 괴물 혹은 인간 괴물 혹은 기형은 전혀 이질적인 어떤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종 이외에 바깥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일종의 종이 아니고 이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뭐 기형의 원인 여러 가지로 기형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만 그런 외적 요소들 때문에 생겨난 어떤 액시던트, 사고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물론 조프라 생틀레르 부자가 언급하고 있듯이 이 심각성, 즉 비정상성이 얼마나 심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외적으로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19세기의 이 기형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념과 100년 혹은 15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리들이 이제 대상들에서 갖고 있는 관념이 얼마나 큰 폭으로 변화를 겪어 왔는가를 생각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느끼는 이 관념들이 영속적으로 지속되리라는 이제 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한 20, 30년 후 혹은 40, 50년 후면 아마 굉장히 무섭고 혐오스러워 보였던 그런 이제 괴물 혹은 인간 괴물 혹은 기형들도 그냥 별거 아니군. 단지 저들은 사고 혹은 외적인 어떤 요소들 때문에 불행히도 사고를 통해서 생겨난 그런 존재들일 뿐이구나 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시대가 저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희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